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핀테크의 기업 가치가 높은 핀테크를 보유한 나라, 섹터, 그 금융규제 연관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CFT라는 데가 있어요. 영국의 약간 비즈니스 하는 데이긴 하지만 공적인 데는 아니죠. 어쨌든 여기에서 매년 그 핀테크 리포트를 냅니다. 애뉴얼 리포트. 그래서 그 한 해에 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펀딩을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 평가를 가지고 유니콘을 쭉 선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 말 기준인데 전 세계로 보면 몇 개? 262개의 핀테크 유니콘이 존재한다. 그리고 작년은 어떤 시기였어요? 그 오미크론 해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물론 이제 하게 했지만 그런 시기였고 디지털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113개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섹터들이 쭉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보면 언뜻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면 엄청 길어지니까 일단 섹터를 이렇게 나누고 그 섹터 중에서 유니콘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야? 페이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웰스텍, 크립토커런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챌린저 뱅크 등등으로 해서 섹터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영역 중에서 가장 핫한 또는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이런 분야가 어딘가가 나타나는 거죠. 흐름 자체로 보면 페이텍이 여전히 강세고 크립토커런시가 꽤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섹터별로 한번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새롭게 등장한 유니콘의 분포를 보면 어느 나라가 많으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3개가 새롭게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라별로 탑5예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니까 완투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이즈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나라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미국이 제일 많고 영국이고 그다음에 인도고 독일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제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핀테크 유니콘이 많은 특히 새로 등장한 그 나라의 규제 체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 금융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게 언뜻 개념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거티브는 뭐예요? 포지티브는 뭐예요? 보통 열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열거돼 있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뭐야? 법의 근거가 없으면 못해.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네거티브는 뭐예요?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네거티브를 포괄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금융 규제 체계에 있어서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를 취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보면 맨 밑에 보시면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 편람을 내는데 최근 거는 제가 못 봤고 가장 최근 거가 2020년 기준으로 편람이 있어요. 편람을 보신 부분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48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니콘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62개, 그 중에서 2개. 어디죠? 여러분 다 아시는 두나무하고 토스. 여기가 유니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한 500여 개 중에서 2개. 전 세계 262개 중에서는 2개. 이렇게 딱 올라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분포상으로 보면 앞서 보신 대로 간편결제, 간편송금, 페이텍의 섹터에 해당되는 거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교환 중개, 크립토커런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 섹터상으로 보면 전 세계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 핀테크의 수가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니콘은 딱 2개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케이스 살펴보게 될 뮤직하우 같은 경우 기타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분류하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설명드리는 저 같은 경우는 저 뱅셀이나 같이 해서 웰스가이드 개인자산관리 PFM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낯익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생소한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회사들을 제가 이제 쭉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런데 일단 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생각보다 핀테크 숫자가 적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규제 체계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 그 나라의 어떤 규제 체계와. 그게 제 가설이고. 자,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을 혁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어떤 혁신을 내세웠냐면, 모토가 뭐예요?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새로운 이 장이 뭐예요? 이 장이 바로 규제, 체계 또는 생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조성하는 것을 혁신의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을 해서 현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혁신위원회가 있었고, 그 당시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상당 부분 당국의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반영도 됐던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표방한 게 5가지예요. 첫 번째 보시면 디지털화, 그 다음에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 전업주의 규제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정비, 여기 이제 우리가 다 핫한 주제들, 마이데이터부터 해서 조각 투자까지, 그리고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TF가 지금 현재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신탁제도 개선도 조각 투자와 다 관련 있는 거고, 그리고 감독, 제재, 검사, 행정 개선, 이런 부분으로 현재 규제 혁신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 방향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러고 나서 혁신회의에서 이제 협회들로부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특히 전업주의와 관련해서, 자, 부수 업무를 늘려달라. 그리고 겸용 업무를 확대해달라. 그래서 은행, 손보, 여신, 금투, 자, 제가 속해 있는 핀테크 산업협회 등등 해서 다양한 요청들이 있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이 요청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는 아실 것, 그 제목만 보고 딱 들어온 것도 있고,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업무를 대부분 추가해달라, 확장해달라, 추가해달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규제 혁신을 하면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전업주의 규제 체계 하에서 어때요? 겸용 또는 부수 업무를 어디까지 확장해 줄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형성돼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방식의 규제 혁신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체계를 운영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가급적 이번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신정부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이 자유하고 창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의 규제 체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때만 되면 항상 이런 요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자,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아시겠지만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업을 정의합니다. 자, 업이 뭐냐, 비즈니스가 뭐냐, 그래서 무엇이냐를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누가 하도록 할 거냐,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신고만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해서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허가제로 운용하는 거.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라이센스를 준 다음에 그 행위자가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거냐. 그래서 크게 보면 what, 그다음에 who, how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what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의? 전업주의입니다. 전업주의. 기본이 전업주의예요. 자, 은행업 여기 보시면 자, 은행업은 은행업만 해야 돼. 그다음에 금융투자업. 우리가 증권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거. 운용사도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그것만 해야 돼. 그리고 보험업도 세 개로 쪼개놨고 여신 전문 금융업은 우리가 아는 카드나 할부나 리스회사 이런 데들인데 이걸 여신 전문 금융업으로 해놓고 자, 이런 개별업에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법에서는 자, 요것만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업무를 허용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 전업주의 체계와 개별근거법, 은행법부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전업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할 거냐 이거에 관련해서 가장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게 어디예요? 은행이죠. 자, 은행은 아무나 하면 안 돼. 특히 산업자본이 하면 안 돼. 산업자본은 그럼 뭐야? 그래서 비금융주력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론스타 그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론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력자냐 비금융주력자냐 그러면은 비금융주력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4% 이상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엔터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산업자본과 은행을 분리해야 된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자, 금융회사가 비은행 회사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물론 한도는 있지만 비은행이 또 은행은 뭐 당연하고 금융 쪽으로 하는 것도 제한하고 이런 방식의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인터넷 전문은행은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카카오뱅크, 그럼 카카오가 대주주인데 토스, 그다음에 K뱅크, 통신회사가 대주주인데 여기는 이제 특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34%까지 비금융 주력자라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해놓은 거죠. 자, 이런 방식의 규제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how. 자, 우리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원칙들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해야지, 개인정보 보호해야지,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금융위기가 와도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가격을 정한다든지 수량을 정한다든지 또는 채널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를 할 건지까지도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규제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모든 거를 다 전면적으로 네거티브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은 네거티브로 갔을 때 금융산업의 안정성을도 동시에 지키면서 혁신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을 기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고 그건 나중에 결론부에서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